분담금 5억 원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65세 은퇴자 얘기예요. 재건축만 되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통장에는 평생 모은 1억 원이 전부인데 말입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갔더니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결국 40년 가까이 살았던 정든 동네를 떠나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수억 원 벌 줄 알았던 시대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됐거든요.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자산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폭탄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30년 넘어서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산가 반열에 오르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재건축 소식이 들리면 주민들이 앞다투어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사비 때문이에요. 2025년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의 평당 공사비가 1천만 원 시대를 열었거든요. 이건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뛴 수치입니다. 집값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 짓는 비용만 폭등하니까 내가 내야 할 돈인 분담금이 수억 원씩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한 단지에서는 가구당 분담금이 5억 원 넘게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5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평생 살던 내 집을 팔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 30년 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65세 박 사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아파트 현재 시세가 12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려면 분담금 4억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박 사장님 통장에는 은퇴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이 전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4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빼도 3억 5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데 은퇴한 박 사장님한테 은행이 순순히 돈을 빌려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은행은 결국 사업체라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데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3억 원 넘는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현상이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나 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 30%에서 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에 넣는 게 공식처럼 굳어진 결과예요. 근데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20%만 떨어져도 내 전체 자산은 15%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셈입니다. 현금은 없고 벽돌만 있는 흑자도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이미 끝난 낡은 건물이라 사실상 땅값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분담금 폭탄까지 터지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이게 통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자, 그럼 왜 예전처럼 재건축으로 돈 버는 게 불가능해졌을까요? 핵심은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했는데 이게 결국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졌거든요. 시멘트값, 철근값 안 오른 게 없지요. 여기에 금리까지 높게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인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반 분양가격을 높게 받아서 조합원들 분담금을 깎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양가를 높이면 아무도 안 삽니다. 미분양이 나면 조합은 파산하거든요. 결국 내가 살 집, 내가 다 돈 내고 지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뉴스에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원 중반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있는 줄 착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중위값을 보면 가구 기준 2억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10억 넘게 가진 극소수의 부자들이 평균을 확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내 아파트가 10억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질 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특히 은퇴가 가까운 50대나 60대 분들은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올인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은행의 대출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이 우리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바로 담보와 신용도입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는 담보 가치가 매우 불안정해요. 건물이 헐리면 땅만 남는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줬다가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전 세계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소득이 불분명한 은퇴자들에게 수억 원의 재건축 분담금을 빌려주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은 위험한 대출이거든요. 문제는요, 이런 구조적인 불평등이 기회의 불균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현금 자산이 넉넉한 상위 1% 계층은 재건축 위기 상황에서도 저렴해진 자산을 쓸어 담을 여력이 있거든요. 반면에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평범한 서민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내 집조차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자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구조예요. 이건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방어막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대형 저축금리가 38%씩 나오던 시절에는 그냥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지만 지금은 2%대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기 힘듭니다. 이제는 아파트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분들이 왜 위험한지 산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순자산이 10억인데 그중 8억이 아파트고 2억이 예금이라고 해보죠. 부동산 비중이 80%입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아파트 값이 20% 하락하면 1억 6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전체 자산 10억 중에서 16%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이나 달러 같은 유동자산의 50%를 분산해 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떨어져도 다른 자산이 버텨주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독 부동산에만 집착합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을 줬다는 경험 때문인데 경제성장기가 끝난 지금도 그 경험에만 의존하는 건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신규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데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계속 비싸질 거라는 믿음은 이제 버려야 하거든요. 특히 요즘 SNS나 유튜브 보면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벌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재건축 아파트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게 바로 SNS가 만드는 착시입니다. 성공한 사례만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니까 다들 돈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자기만의 기준 없이 남들 따라 하는 소비나 투자는 결국 통장을 텅텅 비게 만듭니다. 친구가 재건축으로 돈 벌었다고 나도 뛰어드는 건 불장에서 불나방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자, 그럼 현실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중위값을 기준으로 내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당 순자산 중위값인 2억 원대 중반을 기준으로 잡고 내가 은퇴 후에 매달 얼마를 현금으로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하죠. 아파트 한 채 10억이라고 떵떵거려 봐야 세금 내고 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5억짜리 쾌적한 곳으로 옮긴 뒤 남은 5억을 자본가로 변신시키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행에만 넣어두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금 금리가 낮을 때는 저축만으로는 절대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식형 ETF나 달러 자산처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돈을 분산 배치해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복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아남긴 1억 원을 연 이율 7%로 20년만 굴려도 약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별도의 노동 없이도 돈이 스스로 새끼를 쳐서 불어나는 거죠. 반면에 재건축 아파트에 묶여서 분담금 내느라 빚만 늘어나면 20년 뒤에는 낡은 집 한 채와 막대한 대출 이자만 남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어줄까요? 답은 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이 부동산을 팔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세뇌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접근과 부동산 담보 대출로 매년 수조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은 은행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제는 은행 좋은 일 그만 시키고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자산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주식이나 달러 자산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 두는 거예요. 230 세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니어 세대일수록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감정에 휘둘려서 부동산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해진 비율대로 꾸준히 우량 자산을 모아가는 겁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전문가도 실패하거든요. 그냥 시스템에 맡기고 남는 시간에는 건강 관리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젊을 때만 시간이 자산인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소비와 부동산 욕심을 버리는 것도 핵심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인테리어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월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와 대출이자로 쏟아붓는 건 미래의 나를 갉아먹는 행위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 잘나 보이려고 외제차 리스하고 명품 가방 사는 동안 내 노후 자금은 증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매출 수백억 대표들도 평범한 차를 타는 이유는 과시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아파트도 이제는 거주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투자의 비중은 과감히 줄여야 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로 재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재건축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지 매달 현금을 주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은퇴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금만 늘어나죠.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4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배당주나 연금 ETF처럼 현금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위기가 오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산이 한 곳에 쏠려 있으면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거든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노후 관리의 핵심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부동산을 팔고 목돈이 생기면 사기꾼들이 꼬입니다. 한 방에 큰 수익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특히 은퇴 직전에 퇴직금을 전부 위험한 자산에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투자는 공부가 필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의 단편적인 정보만 보지 말고 검증된 책들을 읽으면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해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지를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는 선물이 아니라 내 돈을 쓴 대가로 지불하는 최소한의 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드릴게요. 앞으로 공사비는 더 오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급은 불안정하고 인건비 하락 요인은 전혀 없거든요. 또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해도 결국 사업성이 없으면 건설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설사도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니까요. 지금 재건축 대박을 꿈꾸며 낡은 아파트를 사는 건 누군가의 설거지를 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세요. 현재 시세에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 확실히 저렴한가요? 만약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면 당신은 시간과 돈을 모두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달러 자산을 모으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옵니다. 건설사는 분양을 해야 하고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수익이 나니까 자꾸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해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공부하다 보면 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방향을 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진짜 투자 실력이고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재건축 분담금 통지서를 받는 겁니다. 이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집을 급매로 던지고 쫓겨나야 합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일부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당장 시세 차익은 줄어들지 몰라도 노후의 안정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부동산은 거주용 하나만 남기고 모든 자산을 현금 흐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니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실전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월급이나 연금의 20%는 무조건 주식형 ETF에 자동 이체하세요. 비상금으로 생활비 6개월치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다면 무조건 줄이세요. 아파트값 자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돈의 구조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보험이나 적금처럼 중도 해지가 어려운 상품에 너무 많은 돈을 묶어두지 마세요. 유동성이 곧 권력입니다. 재건축 신화는 끝났고 이제 분담금 폭탄의 시대가 왔습니다. 부동산 75% 쏠림은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므로 자산 다각화가 시급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만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어려운 시대인 건 맞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